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20학년도 전공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문제를 정확히 뭐 해설을 이런 것보다는 답, 그리고 유사 정답들 간단한 풀이 위주로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 우리가 흔히들 보는 일반적 개론서에 없는 내용들이 덜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 긴 지문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시간 부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는 분들이 있었고, 사실 뭐 전공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몇몇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공 시험 자체가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종친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무효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혹은 시험 문제 답안을 전반적으로 밀렸어서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솔직하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분들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저희도 좀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뭐 서울이라던가 몇몇 시험장에서는 끝나고 이렇게 통곡을 하시는 무리들이 몇몇 군데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작년이랑 다르게 작년에는 4점짜리 문제를 이렇게 나왔을 때 내용을 잘 몰라도 1, 2점 정도는 건져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맞지 못하더라도 1, 2점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료를 딱 봤을 때 해석을 잘못하면은 아예 전체를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나라 뭐 이런 것들도 저도 처음에 해석을 할 때 처음에 문제를 딱 읽고 해석을 할 때 이거 한 문제 봉선문인가 라고 생각을 잠깐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차, 나 실수 많이 했어, 이런 생각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나 하는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저도 합격하던 해에 실수를 많이 했었고, 이전에 합격했던 친구들도 매년 실수는 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왜? 90분 동안 열 몇 문제의 나의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이미 지나간 실수는 그냥 넘겨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커트라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커트라인은 작년보다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상에 이렇게 떠도는 정답보다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은 답도 있고 조금 넓게 잡은 답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커트라인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채점 과정 중에서 교수님이 먼저 들어가서 채점을 하신 다음에 조금 유하게 좀 기준을 설정한다면 전반적으로 오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커트라인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답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료는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사료는 뭐 수업 시간에 해서 그런지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많이들 많으셨습니다. 도평 의사사였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6조입니다. 6조. 사료 본문은 해설지 나중에 나눠드리는 거 보면 그거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평 의사사 6조인데, 여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도평 의사사는 많이들 맞았는데 6조는 종종 틀리신 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서는 1점 정도 가져가셨으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이제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자꾸 유진남북조를 건너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방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 했는데, 웬일인지 또 유진남북조 시대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사건은 영가인 아니고요. 기역에 들어갈 도시는 낙양입니다. 낙양. 그러니까 이제 뭐 서쪽으로 달아나 어쩌고 저쩌고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자꾸만 이제 장안 아니야 이런 얘기를 조금 지나가듯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해당 텍스트가 이제 뭐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같은데 있기는 해서 그런 걸 토대로 가져갈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자꾸만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정답률이 그렇게 막 엄청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영가의 나는 그래도 맞으신 분들 꽤 있었는데 낙양은 그래도 덜어 틀리신 분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1점 정도 가져가셨으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 되겠습니다. 5번 문항은 대체적으로 이제 3점 정도를 많이들 가져가셨습니다. 먼저 기억의 신문은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것 거의 뭐 90% 이상이 맞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니은은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많이들 맞췄습니다. 바로 신문지 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내용을 제가 이제 뭐 뿌셈이라던가 국편양국사라던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조금 답을 잡는데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먼저 이 답은 저 같은 경우에 저라면은
그 영국인 베델 등이 이제 치해법권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치해법권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내외 그 국내 신문과는 달리 사전 검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뭐 뿌셈 한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문 내용을 보면은 유추할 수 있게끔 그 텍스트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해법권, 그다음에 사전 검열이 불가능했다는 점, 뭐 그런 점들을 조금 녹여서 쓰셨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뭐 외국인이라 처벌할 수 없었다. 혹은 치해법권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 사전 검열이 불가능했다. 이런 것들을 쓰셨으면 됐을 것 같고, 그다음 가장 많이 여러분이 쓴 정답 중에 영일 동맹을 많이들 쓰셨는데 저는 영일 동맹을 뒷받침해주는 텍스트를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일 동맹이 정답이 되려면은 동맹국이 아닌 예를 들면 프랑스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처벌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아마 프랑스인이었어도 처벌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영일 동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또 이제 이거는 논의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번 문제도 조금 인터넷에서 답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갈릴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도 보고 자치통감도 펴보고 했는데 이제 당시 황제는 일단 당시 이제 제오기가 건의를 했던 황제는 현종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현종이라고 봐야 맞는데, 근데 아마 인터넷상에 제오기라고 백과사전에 치면은 숙종 시기에 뭔가 제위를 받았다, 뭐 직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안사이 난 뭐 이런 거 벌어지고 한 피난 가고 이러면서 현종도 피난 간 상황에서 그 아들인 숙종도 자체적으로 즉위를 해가지고 황제가 2명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당시 자치통감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황인 현종에게 제오기가 건의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종이 맞을 것 같아요. 현종이 맞을 것 같고, 근데 출제진이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내셨는지는 조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현종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인물은 유한이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을 깊게 공부하신 분들도 착각하기가 쉬웠어요. 분명 연호는 숙종의 연호를 쓰고 있었는데 제욱에 건의한 인물은 현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은과 니을의 차이, 즉 연법의 차이를 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 텍스트 자체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에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막 눈여겨보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중에 있는데 설마 뭐 이런 것까지 낼까 싶어서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게 파주고 저도 굉장히 어제 하루 굉장히 누워 있었고 이번 주 내내 템플스테이를 가면서 마음 수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한중에 있는 뭐 동계에 있는 토시 하나라도 빼곡하게 내고 여러분이 어렵네 뭐네 해도 난 일단 내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했는데, 일단 뭐 니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소비세를 붙여 직접 판매한 반면 직접 판매 얘기를 쓰시면 될 것 같고, 니을은 소금의 출하와 생산만 국가가 감독하고 이후에 운반과 판매는 상인에게 맡기는 방식, 즉 운반과 판매는 상인에게 맡기는 방식 혹은 뭐 간접적 판매 이런 이야기를 쓰시면은 정답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182, 183페이지에 해당 부분이 나와 있고요. 나가시는 길에 해설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2점 정도 가져갔으면 대박이라고 보여집니다. 2점 정도 가져갔다면 괜찮았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못 가져가서 어쩔 수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뭐 이게 슬슬 막 절망을 줄 때쯤 어디서 익숙한 사료가 나와서 여러분의 눈이 반짝 빛나는 문제가 바로 10번이었는데 10번에서는 희망을 주고 11번에서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세트를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10번은 아마 기출에서도 했었고 우리 문풀에서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틀리신 분을 저희 수강생 한 100몇 거 답안지를 봤을 때는 못 봤는데, 일단 기억은 구상국사,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전통시대 사서의 서술 원칙은 수리부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부작을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풀어서 쓰셔서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로 쓰셨으면 되는데, 가끔 춘추필법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명분을 강조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수리부작, 이거나 이 수리부작의 내용을 풀어서 쓰는 것만이 정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삼국사가 사실 실존하진 않습니다만, 이 구삼국사와 삼국사기의 내용을 조금 나름대로 유추해서 비교하는 텍스트들이 뿌셈에도 있고 국편양국사에도 있고 몇몇 책에 나오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구삼국사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다면 나의 김부식은 신라 계승을 표방했다. 그래서 김부식의 역사인식에 신라 계승 이야기를 쓰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가해 같은 경우에는 신이한 일이라던가 아니면 불교 사상이나 전통 사상 등을 광범위하게 기록했겠지만, 나의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가능합니다. 즉 신라 중심 유교적 합리주의적 역사 인식, 아니면 유교적 역사 인식, 이런 내용으로 쓰셨으면은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부식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와 비교했을 때 김부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답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들 맞으신 것 같아요. 한 3점 정도를 일반적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젯밤부터 일반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통화할 수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던 문제가 바로 11번 문제입니다. 왜 논쟁을 벌였냐면, 답은 일단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맞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책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 집에 중국 근대사 책 굉장히 많은데, 그 관련된 책에서도 거의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책이 태반일 만큼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즉 가에서는 러시아와 청나라가 밀약을 체결하고, 나에서는 뭔가 이제 그 다른 철도 부설권이나 이런 걸 얻는 조차 협상을 하고, 다는 이제 그나마 익숙한 포츠머스 협상인데, 포츠머스 조약도 굉장히 제한 조건을 많이 걸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점이라도 가져갔다면 정말 대박이다라고 보여지게 돼요. 먼저 가와 나의 조약에 의거하여 부설된 철도명은요, 동성철도 혹은 동청철도라고 보여집니다. 동청철도가 가장 정확한 용어라고, 축약된 용어라고 보여지고, 원래 철도 정식 이름은 대청제국 동성철도 이런 건데, 보통은 동청철도로 많이 약칭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정답을 가지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과연 남만주 철도나 만주 횡단 철도도 정답으로 인정해 줄까를 놓고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는데, 저는 일단 그래도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정답률이 워낙 낮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당시 정식 조약에는 동청철도 혹은 동성철도가 정답이라고 보여지고, 유사 정답으로 저는 일단 남만주 철도까지는 넣겠습니다. 남만주 철도까지는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이 도시도 과연 하얼빈이냐, 창춘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하얼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정말 일말의 유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창춘도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창춘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수업 시간에 우리 심화반 때 여기 만주 지역에 놓은 철도 노선 놓고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하얼빈이 여기 있다면 창춘은 여기고, 그럼 다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라고 본다면 하얼빈이 가장 정확한 답인데, 보통 이제 남만주 철도 이런 얘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물론 남만주 철도 자체를 정답이라고 처리를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걸 한다면 조금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전공자들이랑 얘기해봤을 때는 하얼빈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우리 뭐 교재 일본사 파트에도 있고 아틀라스 일본사에도 있는데 뭐 창춘과 류순 간의 철도 부설권 혹은 뭐 남만주 철도를 얻었다. 그리고 철도 노선 보호를 위한 군대 주둔권, 군사 주둔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대 주둔권,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을 쓰셨으면은 그래도 조금 정답으로 해주지 않았을까, 정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다에서 남만주 철도라고 써도 정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와 나의 조약에 의거해 부설된 철도에서 남만주 철도를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만 저는 일단 그래도 같이 한번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철도가 가장 정확합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아까 방금 말한 문제는 1점만 가져갔어도 대박입니다, 여러분. 1점만 가져갔어도 대박이고 전공하신 분들도 이거를 임고생들이 맞추기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막 말을 흐릴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마 좀 철도 전공자가 아닌가, 아니면 철도를 굉장히 뭐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은 하겠지만 저는 내년 교재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난이도를 올려야 될 것인가. 저는 예를 들면 딱 이 문제 정도는 한 40대 1에서는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15대 1의 경쟁률에서 나올 만한 문제였나, 그런 고민은 조금 솔직히는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그런 거는 조금 저도 안타깝고 여러분도 혹시나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정확한 얘기는 채점 과정 중에 들려오는 얘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시 B형 1번으로 가겠습니다. B형 1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디귿은 그래도 좀 많이들 맞추셨는데 기억은 거의 뭐 99% 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억에 들어갈 단체는 원산노동연합회입니다. 원산노동연합회가 정답입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도 그 원산노동연합회 뭐 이런 사료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보통 원산 총파업하면은 막 이 단체까지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교과서나 이런 데도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 자체는 나오는데 단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단체 이름까지 물어봐서 거의 다 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조선노동 총동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거는 정답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만약 뭐 정답으로 인정된다면은 서로 해피해지지만 서로 의미 없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서로 의미 없는 문제가 될 거 어쨌거나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과연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그것도 저도 좀 고민거리긴 합니다만 이제는 조금 주제별로도 깊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혹은 뭐 혁명적 노동조합 혹은 적색 노동조합도 혹시 유사 정답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혁명적 노동조합이 가장 정확한 키워드다.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 가장 정확한 키워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혁명적 이 정도만, 노동조합 이 정도만 쓰셨으면은 땡큐였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면요. 대하성은 거의 뭐 100명 중에 99명이 다 맞춘 것 같아요. 대하성은 다 맞춘 것 같은데 이제 중령 서북의 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중령 지역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비상 명칭. 그러니까 중령 이 자체가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 사이 그 어딘가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한강 상류 지역이라고 말해지는 부분인데 여기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비석은 단양 적성비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단양 적성비.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북한산 순수비라던가 마을령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셔서 여기서도 일단 1점만 가져갔다면 그냥 오케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한국산 괜찮네 그래 동양산은 흉측했지만 한국산 괜찮아 하다가 이 4번 문제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말을 잃었어. 처음에 제가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시험지는 보여주지 않고 대인과 대가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거 물어봤는데 대인과 대가의 차이점? 이러면서 뭘 도대체 냈길래 이런 거 애들이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저도 좀 답을 잡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국편이 한국사도 보고 근래 2010년대에 나온 한국 고대사 전문 개론서들도 여러 권을 펼쳐봤는데 일단 봤을 때 대인은
직접적 조세 수치를 담당한다라고 쓰시면은 그래도 정답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 니은은 조세 징수를 감독하고 운송한다. 운송에 포커스를 맞추면, 수도로의 운송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제 생각 이건 약간 언어 문제 같은 느낌으로 지문의 내용에 의거해서 쓰도록 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왜 내가 뭐 잘못 말했니? 그래서 기억, 뭐 예를 들면 니은은 조세의 수치 및 노동력의 동원을 감독하였고, 아니면 수도로의 운송을 하였고, 운송을 통제하였고, 기억은 니은의 지시를 받아 조세의 수치를 뭐 직접 담당하였다, 아니면 혹은 담당하였다라고 해서, 니은이 조금 더 상위의 느낌입니다. 니은이 감독하고 운송까지 한다면은 기억은 직접적으로 걷는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출전에다 뭐 한국 고대사라던가 고대사 산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놓긴 했는데 거기에도 사실 그렇게 막 완전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국판이 한국사까지 조금 참조해야 쓸 수 있을 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국 고대사 분들, 출제하시는 분들의 역시 머리 밑에 있구나, 손바닥 아래에 있구나, 늘 문제를 낼 때마다 저는 늘 한국 고대사 보니 깜짝깜짝 놀라고 굉장히 트렌디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는 여러분들이 그 지문 내용에 의거해서 좀 비슷하게라도 쓰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유사정답으로 처리해 줄 것 같다라고 지금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너무나 정답이 다양해요. 너무나 정답이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수치 대상을 쓰라고 할 때 계층을 쓰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목을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문 내용에 의거해서 인세라고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반민이라고 쓰신 분도 있고, 뭐 정남 정녀라고 쓰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다 썼다면 다 정답으로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채점자라면, 제가 출제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저도 당장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위에 수서 고려전의 내용도 있지만 밑에 이제 신라 그 목간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려면은 뭔가 고구려의 용어만도 안 될 것 같고 신라만의 용어도 안 될 것 같고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봤을 때 인세 혹은 뭐 인두세적 성격 혹은 뭐 정남 정녀 혹은 일반민 이렇게 조금 광의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서 고려전 이 내용 자체는 우리 교재에도 있고 되게 유명한 사료예요. 하지만 제가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강조해서 많이 안 했냐면은 인세로 포 5필과 공몰 5석을 낸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포 5필과 공몰 5석을 한 사람이 다 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앞에 거는 남자만 냈을 거고 뒤에 건 여자만 냈을 것이다. 아니 둘 다 냈을 것이다. 둘 중 하나만 했을 것이다. 논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뭐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안 가르쳤는데 이런 것까지 좀 과감하게 내셨고 밑에는 이제 근래에 주목되는 목간, 그러니까 이게 한국 고대사 산책 이런 책에 좀 나오는 내용들인데 목간까지 내는 걸 봤을 때 어쨌거나 그냥 좀 크게 쓰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나 방식의 수치를 가능하게 한 지역 지배의 방법을 쓸 것.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를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들을 학습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가는 약간 간접적 지배 방식이라면 나는 직접적 지배 방식에서 가능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직접적 지배 혹은 관리 파견을 통한 중앙 집권력 강화 뭐 이런 느낌으로 쓰셨으면은 다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개별 인신적 지배 체제, 뭐 직접적 지배 체제 이런 식으로 쓰셨으면 정답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채제 내용을 쓰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채제를 극복했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보통 추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직접적 지배, 개별 인시적 지배, 중앙 집권력 강화, 그 중앙 집권 앞에 조금 뭔가를 붙여서 관리 파견에 의한 중앙 집권력 강화 이 정도로 썼다면은 정답 처리가 다 되지 않았을까? 지역 지배의 방법은요.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B형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만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게 7번 문제가 저는 이제 가장
어렵고 여러분의 희비를 많이 갈랐던 문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거 해석을 읽을 때 왕망인가? 아니 혹시 한무제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태왕태후만 보고 왕신의 가문이네. 뭔가 13경 주래? 뭐 이러면서 이제 왕망으로 찍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당을 보고 칙천무은가라고 보신 분이 있다가 밑에 이제 문선이라는 출절을 보고 문선 양나라 소명태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신이나 이제 뭐 주나라로 좁혀가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제를 처음에 왜 떠올렸냐면, 무제 어머니도 왕시성을 가졌고 막 이래가지고 무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순간 할 만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쨌거나 기억에 들어갈 왕조는 신입니다. 신. 이거는 뭐 사료 속에 나오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정답이 안 될 것 같고요. 딴 건 안 될 것 같고요. 니은은 주례입니다. 주례. 그러니까 주례의 내용 중에 이 사료 내용 뭐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7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7명이 있고 3명이 할 수 있는 집에게는 뭐 상등의 땅을 주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어서 주례 속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과거 이념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니은은 주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내용을 참고해 쓴 토지제도는 왕전제의 내용을 쓰면 되겠죠. 토지 규제, 매매 금지, 한 집 남자 8명 이하일 경우 900물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친척과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분배한다. 이런 거 아무거나 두 가지 쓰시면은 정답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맞은 사람은 4점을 맞고 틀린 사람은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기억을 신으로 해석하면 다 맞을 수밖에 없었고, 기억을 한이나 당이나 주라고 생각했으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극악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희비를 가장 많이 갈랐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는 맞았다면 정말 땡큐고요. 틀렸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순 강화를 참으로도 어렵게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순 강화가 제 교재에 있는 건 이제 교과서 수준의 텍스트고,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는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지문은 사료를 보는 아시아서보다 훨씬 더 길게 거기에 없는 내용들까지 덜어 담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는 하나의 중심 2개의 기본점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교재를 쓸 때 하나의 중심 2개의 기본점이 사실 우리가 보는 개론서의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조금 지워버렸는데, 지운 저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만큼 엄청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특권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사실 광둥으로 한정지어서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전이나 함은 둘 중에 하나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선전 혹은 심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중심은 뭐를 뜻하냐면은, 하나의 중심은 경제 건설이고요. 2개의 기본점은 4개의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흉악하죠. 경제 건설 4개의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래서 4개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나 못 읽었는데 못 외웠어요? 나 뭐 안 했어 내가? 사회주의 또. 사회주의의 길 견지, 인민민주주의 독턴지, 중국 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4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 이런 걸로 풀어서 쓰면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의 중심을 썼다면 1점, 2개의 기본점을 썼다면 1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밑에 니을은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어서 언어적 느낌으로 찍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시험 시간이 충분했다면 여러분이 잘 보고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출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집에서 방구석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쉽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사료 속에서는 니을에 들어갈 말로 시장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시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으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덩샤오핑의 담화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여기서도 1, 2점 정도 가져갔다면 정말 대박, 못 가져갔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선전 이거를 이제 50% 확률로 많이들 그래도 조금 맞추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뭐 5, 60% 정도 맞은 것 같아서 이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나머지를 쓰기는 정말 쉽지 않았고 뭐 그래도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을 주변 내용과 버무려서 어떻게든 1점이라도 가져가려고 시도하신 분들이 덜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맞으신 분들도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중국사가 전반적으로 생소한 사료들, 익숙한 사료에서 우리 개론서에 없는 내용들까지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옛날 그 객관식 초반기에 중국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다시 중국사 난이도를 올리겠다는 건지 예전처럼 중국사 책을 그러니까 옛날 객관식 때는 중국사 책을 되게 여러 권을 봤다가 서다평 오면서 두 권만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다시 굉장히 많은 책을 보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졌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정답률 막 1%, 10% 이런 문항 만들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저를 원망하고 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서 더 여러분들 모질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럼 10번 갈게요. 그래서 역시 9번에서 여러분에게 절망을 준 다음에 10번에서 다시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10번의 기억은 대통령 선거권, 니은은 발췌. 뭐 절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췌 혹은 절충. 그 다음에 디귿은 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뉘앙스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한다. 뭐 이런 내용, 뭐 거리시 승계한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었다. 10번은 대부분 4점을 받았습니다. 합격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4점을 받아서 제가 김태교 선생님이랑 작년 1차 합격자들이나 고득점자 이렇게 했던 분들 아니면 올해 좀 잘했던 분들의 채점 쭉 해보고 보통 분들 좀 쭉 해보고 다양하게 채점해봤는데 저는 일단 40점이면은 무조건 2차에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나중에 욕먹어도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채점 과정 중에 어떤 MSG가 버무려질지는 모르겠어요. MSG가 벌어져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기준으로 40점이 넘었다라고 한다면은 2차 준비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학원 강사로서가 아니라 어쨌건 여러분 청춘을 짊어지고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역사교사가 되고 싶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냥 하나의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2차 준비를 하든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해설 강의를 보시는 뭐 독학하시는 분들도 좋고 40점이라고 한다면 2차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정답률이 1%도 안 되는 문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청나라와 러시아의 미략, 조차권을 넘기는 협상 이런 거 어느 책에도 안 나오잖아. 우리가 보는 어느 책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친다면은 커트라인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보더라도 이거 어디에 있다 감이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감도 안 오는 문제가 덜어 있기 때문에 아마 커트라인은 더 낮았을 거고 또 그런 감도 안 오는 문제가 융합되어가지고 여러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고 밀어쓰고 이런 대참사가 날 수밖에 없었던 시험입니다. 커트라인은 채점 과정 중에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2차 준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010년에도 난이도 갑자기 팍 올라가서 애들이 수험생들 굉장히 당황하고 2차 준비 안 하다가 나중에 합격하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망한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올해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일단 여러분은 2차 준비에 좀 더 신경 쓰시고 힘 빠지고 실망스러운 건 당연할 겁니다. 기존의 개론서 꼼꼼하게 보신 분들 당황스러운 건 당연할 텐데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뭐 B형 10번 같은 문항 다 맞을 수 있었던 거고 하니까 그런 것들 잘 주워 가셔서 40점 가까이만 된다면은 일단 1차, 2차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힘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근데 오늘은 이제 조편성하고 뭐 여러 가지 일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런 시험 이겨낸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견합니다. 저라면 아마 끝까지 못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있으시면 여러분이 대견합니다. 감사합니다.